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들, 베르겐-벨젠 수용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묻히지 않은 시체만 1만 3천 구 이상. 6만 명의 수감자들은 버려진 채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은 단지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잔혹함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영국군이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SS 여경들이었다. 이르마 그레제,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그리고 요한나 보르만. 이 여성들은 무엇이 그들을 벨젠의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죽음 사이를 걸으며 조금도 후회하는 기색 없이 다닐 수 있었을까? 재판에서 벌어진 일은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세계가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까? 방치의 구조, 베르겐-벨젠과 테만에 의한 죽음. 베르겐-벨젠은 나치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 독특한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1940년에 전쟁포로 수용소로 설립된 이곳은 1943년 SS가 부분적으로 통제권을 잡으면서 치명적인 복잡성으로 진화했습니다. 3분된 구조, 전쟁포로 구역, 거주구역, 그리고 수감자 구역은 나치 행정부가 인종적, 국가적, 정치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을 철저히 분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달리 벨젠에는 가스실이 없었고 대신 체계적인 방치에 의한 죽음이라는 독자적인 치명적 메커니즘을 발전시켰습니다. 1944년 이후 벨젠의 짐승으로 알려지게 되는 요제프 크라머가 지휘권을 잡으면서 수용소는 재앙적인 과잉 수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수감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과밀 상태는 기아, 결핵, 티푸스, 이질이 진정한 처형자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계획된 방치는 해방 직전 몇 개월 동안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1만 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수용소는 6만 명 이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삶과 죽음이 흐릿한 경계에서 공존하는 공간을 묘사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는 수감자들이 며칠 전에 죽은 시체들과 공간을 함께 썼습니다. 나치 행정부는 질병 사례가 통제 불가능하게 늘어나는 동안 식량 배급을 체계적으로 줄였습니다. 1945년 4월 영국과 캐나다 군대가 베르겐-벨젠에 접근하자 하일리히 힘너는 계산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항 없이 수용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독일의 패배가 임박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저항을 피하려는 실용적인 의도였습니다. 4월 11일 연합군은 수용소 주변에 중립지대를 설정했습니다. 해방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공포의 규모뿐만 아니라 크라머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SS 경비대의 존재였습니다. 크라머는 질서 유지를 위해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영국 군인들이 들어섰을 때 목격한 풍경 앞에서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묻히지 않은 시체 13,000구 이상과 위독한 상태의 수감자 약 6만 명, 그중 많은 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몇 일 동안 음식과 물 없이 버려진 채 하루 500명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BBC 특파원은 전 세계에 그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여기 한 에이커가 넘는 땅 위에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시체의 머리를 기대고 있고 그 주위에는 허기진 유령 같은 행렬이 목적도, 생존의 희망도 없이 떠돕니다. 당신의 길을 비켜설 수도 없고 주변에 끔찍한 광경을 볼 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기들이 태어났지만 작고 시든 생명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미쳐서 영국 경비원에게 아이에게 줄 우유를 달라고 소리치며 작은 생명을 그의 팔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포대를 열어보니
아기가 이미 며칠 전에 것이라 주가르터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벨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영국의 대응은 즉각적이지만 복잡했습니다. 생존자들을 위한 의료작전을 시작하면서도 SS 경비원들에게 시체를 묻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혼돈 속에서 자발적인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과거의 고문자들을 공격했고 일부 SS 경비원들은 식량 창고에 접근하려는 수감자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티푸스 전염병에 직면한 영국군은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위생시설로 옮겨져 소독되었고 원래의 수용소는 감염병을 근절하기 위해 화염방사기 탱크로 불태워졌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잔악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답은 조사관들이 벨젠에서 근무한 약 500명을 확인하면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45명의 경비원과 전직 직원들은 1945년 9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피고인들 중 젊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비범한 잔인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요한나 보르만. 제국의 여성 집행자들, SS, 여경비원들의 부상과 신성 모독적인 잔혹성. 나치 수용소 시스템은 죽음의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 남성만을 모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복무하며 홀로코스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르마 그레제,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요한나 보르만은 특별한 잔혹성으로 악명을 떨쳤고 결국 1945년 12 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1923년 10월 7일 독일 시골 지역의 대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13살 때 어머니가 남편의 불륜을 발견하고 염산을 마시고 자살하는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실은 나치즘의 부상과 맞물렸고 감정적으로 극도로 취약했던 젊은 이름에게 대안적인 가치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15살이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둔 그레제는 SS 병사들을 위한 요양원에서 간호보조로 잠시 일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나치당의 여성 청년 조직인 독일 소녀 연맹 BDM에 가입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거부는 그녀가 가족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나치 체제 안에서 독립을 찾으려는 결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레제의 야망은 18살이 되기 전에 여성만을 위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보내지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일했는데 이는 후기의 강제성 논란을 반박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수용소는 SS 여경비원들을 훈련시키는 중심지였고 그레제는 이 환경에 예외적으로 잘 적응했습니다. 1942년 겨우 19살의 나이에 그녀는 감독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상관들은 그녀에게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념적 신념을 발견했습니다. 그레제는 나치 선전을 완전히 내면화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이 독일을 피로 물들였다고 믿고 국가사회주의가 조국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본명 엘리자베트 메를라우도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업 노동자의 딸로 대가족에서 자란 그녀는 기본 교육을 마친 후 1933년부터 1938년 5월까지 보모와 요리사로 일했고 이후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폴켄라트의 나치즘에 대한 이념적 끌림은 가족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기에 질서와 목적을 제시하는 체제의 선전에 점차적으로 물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1년 10월 22살의 폴켄라트는 SS 여성 보조부대에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도로테아 빈츠의 지휘 아래 라벤스부르크로 배치되어 감시와 통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레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이 직업적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했고 1942년 3월에는 승진 기회가 더 많은 아우슈비츠로의 전출을 요청했습니다. 요한나 보르만은 독특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3년 9월 10일 동프로이센 비르켄펠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1938년 3월 수용소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45살로 동료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은 나치즘 이전의 세계에서 흘러갔고 처음에는 종교적 성향을 보이며 선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 겉보기 경건함은 그녀가 수용소에서 보인 이후에 행동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되었습니다. 보르만은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SS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수용소인 리히텐베르크의 주방에서 민간인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수용소의 기능이 변경되면서 라벤스부르크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그레제와 폴켄라트와 달리 보르만은 청소년기부터 나치의 세뇌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잔혹성에 맞먹는 잔인함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수용소 시스템이 잔혹성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세 여성의 경력은 1943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교차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그레제는 상관들의 눈에 띄며 빠르게 승진한 후 아우슈비츠로 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SS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서 쫓아내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가족과의 결별은 그녀로 하여금 경비원이라는 정체성에 더욱 깊이 몰입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권력도 찾았습니다. 폴켄라트 역시 아우슈비츠로 이동해 처음에는 수감자들을 위한 재봉실에서 일하다가 비르케나우 여성구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조성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감자들이 걸린 것과 같은 티푸스에 걸려 잠시 중단된 후 소포 및 우편 업무를 감독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직책은 그녀에게 수감자들에게 중요한 자원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보르만은 1943년 5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 도착해 초기에는 외부 작업 부대에 배정되었다가 이후 수용소 내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세 여성에게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들의 관여가 더욱 강화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단순히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여성과 아이들을 가스실로 직접 보내는 선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45년 붉은 군대가 폴란드를 향해 진격하자 이 여성 경비원들은 요제프 크라머의 지휘 아래 베르겐 벨젠으로 이동해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수용소는 극도의 과밀 상태로 자원은 고갈되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여성들의 잔혹성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이 세 여성이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 거친 과정은 그들의 개인적인 적응뿐만 아니라 나치 체제가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을 정상화시켜 평범한 시민들을 가해자로 변모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치 범죄에 대한 여성의 관여가 단지 주변적이거나 강요된 것이라는 생각을 반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를 선택했고 승진을 추구했으며 체계적인 비인간화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속에서도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개인적인 잔혹성의 방법들을 개발해냈습니다. 사디즘의 방법론, 수용소에서의 맞춤형 잔혹성. 이르마 그레제,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요안나 보르만이 행사한 잔혹성은 이미 비인간적이었던 나치 수용소 시스템의 일반적인 잔악 행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단순히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수감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준 고통의 맞춤형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야수 또는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로 불렸던 이르마 그레제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고문을 결합한 독특한 잔혹성을 개발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겨우 20살이었던 그레제는 타인의 고통에서 분명한 즐거움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결정하는 선택 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는데 증언자들은 그녀가 아름다운 여성들을 질투심 때문에 일부러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제는 동물을 공포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독일 셰퍼드 개를 훈련시켜
수감자들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레제가 약해진 여성들이 개에게 찢기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관찰하며 개에게 희생자들을 찢으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개 공격을 강화된 토 부분이 달린 부추와 채찍을 사용한 개인적인 구타로 보완해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레제의 사디즘은 성적인 차원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레제가 SS 장교들과 관계를 맺으며 수감자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졌는데 일부 수감자들은 그녀나 그녀의 애인들의 변덕을 충족시키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권력, 폭력, 성적 요소가 교차하는 그녀의 행동은 체계적인 비인간화에 특히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자베트 폴켄라트는 그레제만큼 공공연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체계적인 공포를 행사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여성구역의 수석 감독관으로서 그녀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존자 베라 피셔는 폴켄라트가 자신을 너무 심하게 구타해 3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녀가 고무 몽둥이로 수감자들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약 80번 정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헬레나 코퍼의 사례는 폴켄라트의 계산된 잔혹성을 잘 보여줍니다. 반지와 메달을 소지한 것으로 신문을 봤던 헬레나는 SS 본부까지 자전거를 따라 뛰도록 강요당했고 폴켄라트는 고무 막대기로 그녀를 구타한 후 사흘에 한 번씩 빵과 물만 주면서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이후 그녀는 변소 청소를 하도록 강요당해 티푸스에 걸렸습니다. 폴켄라트는 집단 처벌의 특수한 형태를 개발했는데 운동이라고 불리는 피곤할 정도의 과격한 운동을 수감자들에게 처벌로 강요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수행한 이러한 운동은 종종 쇠약사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병든 수감자가 야채를 훔친 것을 발견한 폴켄라트는 그녀에게 훔친 야채를 머리 위로 들고 4시간 동안 무릎 꿇리다가 팔을 들 수 없게 되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한 후 해질녘까지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 여자 또는 아우슈비츠의 족제비로 알려진 요한나 보르만은 도덕적 변태에 특히 불안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 종교적인 여성이었던 그녀는 수용소에서 자신의 이전 가치관과 완전히 모순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집착을 발전시켰습니다. 보르만은 동물을 고문도구로 사용하는 데 능했습니다. 증언자들은 그녀의 독일 셰퍼드 개가 그녀의 징벌적 의지의 연장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돌아가는 행진 중에 그녀는 개에게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부은 다리를 가진 수감자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개는 그 여자를 실제로 찢어 발겼고 그녀는 아마도 죽기 위해 들 것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보르만은 한 수감자를 머리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개가 심하게 물어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 수감자를 가스실로 가기 전에 머무르는 25번 블록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악명 높은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와 협력해 그의 의학 실험을 위한 수감자들을 선별하는 등 공포에 또 다른 차원을 더했습니다. 1945년 초에 이 세 여성이 베르겐 벨젠으로 이송되었을 때 수용소의 상황은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10,0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시설에 약 6만 명의 수감자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결핵, 티푸스, 이질의 유행으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 환경은 새로운 잔악 행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스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벨젠에서 죽음은 주로 굶주림과 질병을 통해 작용했습니다. 이 세 여성 경비원은 이러한 상황에 자신들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레제는 계속해서 수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폴켄라트는 치명적인 구타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보르만은 이미 약해진 여성 수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개를 활용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행동에서 특히 불안한 측면은 독일의 패배가 임박했을 때조차 잔악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징역 앞에서 도망친 많은 경비원들과 달리 그들은 벨젠에서 해방될 때까지 남아있었고 자신들이 곧 체포될 것임을 알면서도 학대를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집은 명령 준수나 탈영에 대한 보복 두려움을 넘어 고문자로서의 역할에 깊이 동일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이 가한 공포의 심리적 차원은 특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과 지속적인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레제는 종종 수용소를 돌아다니며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는데 이 겉보기에 무해한 소리는 무작위적 폭력 행위의 전조임을 수감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폴켄라트는 치명적인 구타를 가하면서도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대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르만은 개가 실제로 없을 때조차도 개에 대한 공포를 통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세 여성의 행동은 단지 학살 정책의 실행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체제의 요구를 초월하는 개인적인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수용소 환경이 가학적 충동의 발현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장려했음을 드러내며 평범한 사람들을 개인화된 고통의 설계자로 변모시켰습니다. 각자는 일반화된 잔악 행위의 맥락에서조차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개인적인 잔악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죽음 속으로 벨젠의 여성 감시원들의 몰락. 베르겐 벨젠의 해방은 다른 강제 수용소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전투적인 진입이나 기습적인 점령 대신 1945년 4월 11일 협상을 통한 이상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일리히 히물러는 불가피한 패배를 예상하며 저항 없이 수용소를 넘기도록 허락했다. 이러한 실용적인 결정은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SS 경비원들, 이르마 그레제,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요한나 보르만을 포함한 이들은 영국과 캐나다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수용소에 남아 있었다. 연합군이 벨젠 주변에 중립지대를 설정했을 때 그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요제프 크라머 수용소 사령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장교들 앞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수용소 내의 완전한 인도적 혼란 앞에서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새 여성 감시원들도 이 예를 따라 도망치지 않았다. 이들이 남기로 한 결정은 여러 해석을 가능케 한다. 아마도 그들은 행정적 복잡성 속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도망치는 것이 곧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으며 또는 외부 현실과 단절된 채 결과의 심각성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벨젠에 처음 들어간 영국 장교 중 한 명인 메르빈 윌크스 군인 중령은 경비원들과의 만남을 기록했다. 우리는 수용소 사령관과 그의 직원들이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해냈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우리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우리가 그들을 체포하자 그들은 명백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4월 15일 영국군이 베르겐 벨젠에 완전히 진입했을 때 그들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광경을 목격했다. 묻히지 않은 시체 13,000구 이상이 땅에 널려 있거나 막사 근처에 쌓여 있었다. 약 6만 명의 수감자들이 다양한 단계의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많은 이들은 움직일 힘도 없었다. 위생시설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티푸스, 결핵, 이질이 통제 불가능하게 퍼지고 있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500명에 달했다. 이러한 종말 같은 상황에서 여성 감시원들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살아남은 이들 중 힘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즉시 세 여성을 지목했고 영국 병사들에게 그들의 잔인함을 증언했다. 특히 젊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이르마 그레제는 여러 수감자들에게 확인되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선택하면서 웃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트 폴켄라트는 처음에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수감자들 사이에 섞이려 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여성구역에서 그녀를 기억하던 생존자들에게 금방 발각되었는데 그들은 그녀가 무수한 구타를 명령했던 감독관이라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요한나 보르만은 더 평범한 외모였지만 그녀의 계획에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세 여성은 벨젠 직원 42명과 함께 체포되어 하였다. 영국 당국은 즉각적인 시적 정의를 실행했다. 그들은 체포된 경비원들, 세 여성 포함에게 수용소 전체에 널려있는 수천 구의 시체를 치우고 매장하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이 끔찍한 작업은 군사감독 하에 진행되었으며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방치의 결과를 직접 목격해야 했다. 역사적 사진들은 얼굴이 긴장했지만 무표정한 이르마 그레제가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시체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는 다른 사진들에서 영국군의 불도저로 파낸 공동묘지로 시체를 옮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동료들보다 눈에 띄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요한나 보르만은 무장한 군인들의 감시 아래 인간의 유해를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결과를 강제로 마주하도록 된 것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군의 증언에 따르면 이르마 그레제는 이 작업 중에도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거의 후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영국 장교는 그녀는 시체들을 명백한 경멸로 다루었고 마치 무생물처럼 대했다고 전했습니다. 폴켄라트는 신체적으로 더 큰 고통을 보이며 일하는 도중 토했고 보르만은 표정을 읽을 수 없이 기계적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의 체포와 이러한 첫 번째 임시정의의 행동들은 광범위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기자들과 군 사진작가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기록하며 홀로코스트 종말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문자 그대로 자신들의 범죄의 결과와 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국제적으로 유포되며 많은 이들이 남성의 잔인함과만 연관지었던 잔악행위에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에 공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군과 함께 진입한 BBC의 특파원 리처드 딤블비는 이 여성 감시원들을 본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 가해자들 중에는 젊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외모만 보면 간호사일 수도 있을 사람들이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범죄에 가담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거리에서든 마주칠 수 있을 법한 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작업 결과물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은 화해할 수 없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비신문 동안 이 세 여성들은 자신들의 재판 내내 유지할 방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레제는 처음에는 가스실 선택에 어떤 관여도 부인하며 자신은 단지 행정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켄라트는 선택된 수감자들의 운명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가스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우겼습니다. 보르만은 자신의 개가 수감자를 공격하도록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동물은 단순히 애완견이고 공격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인들은 생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극명하게 대비되었고 그중 일부는 특정한 잔악 사건에 대해 꼼꼼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러한 진술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점차 각 피고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구축했습니다. 청소 작업과 첫 번째 조사 후 이 세 여성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군사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치료 불가능한 감염병소로 여겨진 베르겐 벨젠 수용소는 영국군의 화염방사기 탱크에 의해 불태워져 물리적 구조물은 사라졌지만 일어난 일의 증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레제, 폴켄라트, 보르만의 체포와 심원 확인은 국제사법의 역사에서 중추적인 순간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 가해자들이 남성 동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소될 것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책임을 묻는 선례를 세웠습니다. 시체 더미 사이에 선 세 여성의 이미지는 악의 본질과 체계적 잔악 행위에 여성의 참여에 대한 단순한 서사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의 피고석, 벨젠 재판과 여성 수위들의 최후 1945년 9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독일의 작은 마을 류네부르크는 전례 없는 재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제프 크라머와 기타 44명 피고인 재판으로 명명된 벨젠 재판은 여성이 체계적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로 재판받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영국 군사법정은 8pm 버니 피클린 소장이 주재했으며
전범 재판을 위한 왕실 칙령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기소 내용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베르겐 벨젠에서 저지른 범죄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저지른 범죄. 이중 관할권 덕분에 폴란드 영토에서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54일간의 심리를 거쳤으며 문서 증거와 생존자 증언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영국군이 벨젠 해방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시체 더미와 생존자들의 비참한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단정한 차림의 피고인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LSW 크랜필드 소령이 변호했으며 부분적 부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가스실 선택에 관여한 것은 부인했습니다. 변호 측은 그녀를 체계에 조종당한 순진한 청년으로 묘사하려 했으나 생존자들의 상세한 증언 앞에서 이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증인은 일로나 슈타인으로 그녀는 그레제가 철조망 근처에 서 있던 수감자에게 총을 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파괴적인 증언은 헬렌 코퍼가 제출했는데 그레제가 일하기에 너무 약한 수감자들에게 개를 풀어 공격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제는 자신의 증언 중 오만함과 무관심 사이를 오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선택 과정에 대해 질문받자 계산적으로 회피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검사 TM 백하우스 대령은 그녀가 한 수감자를 의식불명 상태까지 때린 특정 사건을 추궁했을 때 그레제는 냉담하게 규율은 유지되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엘리자베트 폴켄라트는 AH 챔피언 대위가 변호했으며 그레제와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에서 선택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가스실의 목적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스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그녀의 진술은 법정에 있던 생존자들 사이에서 불신의 속삭임을 일으켰습니다. 폴켄라트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증언은 도라 샤프란의 것이었는데 그녀는 피고인이 오랜 점호 중 일어설 수 없던 노인 여성을 때려 죽인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샤프란은 그녀는 계단에서 노인을 끌어내렸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를 반복적으로 발로 찼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폴켄라트는 사건을 부인했으나 여러 증인들의 상세한 증언 앞에서 그녀의 기계적인 답변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요한나 보르만은 멀로 소령이 변호했으며 자신의 나이와 체제 내 무력감을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변호 측은 그녀를 중년의 외로운 여성으로 묘사하며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묘사는 그녀가 개를 풀어 수감자들을 찢어버리도록 명령했다는 증언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보르만은 진술 중 아우슈비츠에서 개를 기른 사실은 인정했으나 절대로 수감자들에게 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수용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 행위를 했다면 벌을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가장 큰 잔악 행위들이 바로 그 규정으로 시행된 상황에서 어이없는 것이었다. 알렉산드라 시비도바는 보르만이 부은 다리를 가진 한 수감자를 행진 중에 개를 시켜 공격하도록 명령했고 그 결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증언했다. 이 재판에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중요한 증인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포로 생활에서 회복 중이었고 다른 이들은 수감 생활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국 검찰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일관적이고 상세한 증언을 제공한 54명의 증인을 모을 수 있었다. 국제 언론은 특히 기소된 3명의 여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재판을 따라갔다.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이르마 그레제를 아름다운 야수라고 묘사하며 그녀의 젊음과 매력적인 외모와 그녀가 저지른 잔악 행위 사이에 모순을 드러냈다. 보도들은 종종 그녀의 나이, 재판 당시 22살과 외모를 강조하며 악의 본질이 외모를 초월한다는 서사를 만들었다. 이 재판에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피고 중 여성의 존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었다. 남성의 잔악 행위 참여는 기존의 전시 폭력 패러다임 속에서
해석되었던 반면 여성 가해자들은 여성성에 대한 뿌리 깊은 개념에 도전했다. 당대의 논평자들은 특히 그레제의 사례에서 당혹감을 표했는데 그녀의 젊음과 성별이 그녀의 체계적인 잔혹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1945년 11월 16일 제출된 방대한 증거를 심의한 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했다. 이르마 그레제는 베르겐-벨젠과 아우슈비츠에서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엘리자베트 폴켄라트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요한나 보르만은 아우슈비츠에서 저지른 범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최고 형량을 받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인 11월 17일 형량이 선고되었다. 벨젠의 사령관 요제프 크라머와 그를 포함한 10명의 부하들, 3명의 여성 포함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판결은 그들이 교수형으로 처형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영국인들은 이를 전쟁 범죄에 적합한 방법으로 여겼으며 군사적 위반에 대해 예비된 총살형과 구별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들의 반응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르마 그레제는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눈에 띄는 후회를 보이지 않았다. 엘리자베트 폴켄라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증인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요한나 보르만은 현실에서 단절된 듯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았다. 이후 몇 일 동안 그레제는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며 항소했지만 이 항소는 간단한 검토 후 기각되었다. 이 법원의 결정은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 가해자들은 성별을 근거로 한 감경 없이 남성 가해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벨젠 재판은 국제적 정의의 발전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을 나타냈다. 처음으로 법원은 학살 체계의 참여가 가해자의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개인의 형사 책임을 수반한다고 선언했다. 이르마 그레제,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요한나 보르만에게 있어 이 재판 과정은 피할 수 없는 확신으로 끝이 났다. 그들의 다음 만남은 하멜린 교도소의 사형 집행인과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멜린의 교수대, 엘버트 피에르 포인트와 제국의 짐승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1945년 12월 13일 독일 니더작센에 위치한 하멜린의 옛 감옥은 사법 역사에서 특별한 장면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다. 인류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의 여성의 처형이 그것이었다. 영국 당국은 이번 행사를 위해 감옥 내 특별구역을 마련했는데 복도 끝에 위치한 처형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은 감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전례 없는 임무를 위해 영국 당국은 영국 왕실의 공식 집행인으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으로 유명한 엘버트 피에르 포인트를 소집했다. 이후 자신의 자서전 집행인 피에르 포인트에서 이 처형들을 기록할 피에르 포인트는 벨젠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집행하기 위해 특별히 독일로 향했다. 선택된 방법은 긴 추락이 있는 교수형이었는데 이는 경추골절로 인한 즉사를 유도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영국식 기술이었다. 이 절차는 정확한 로프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각 사형수의 체중과 체격에 따른 정밀한 계산을 필요로 했다. 처형 전날 피에르 포인트와 그의 조수인 리처드 앤서니 오닐 중사는 이 인체 측정을 위해 각 사형수를 만났다. 피에르 포인트가 기록한 이르마 그레제와의 만남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남성들의 세부 사항을 기록을 마친 후 오닐 중사는 이르마 그레제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감방에서 나와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할 만큼 건강한 소녀처럼 보였다. 그레제는 오닐의 질문에 답했지만 나이를 묻자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우리 둘 다 그녀와 함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마치 여성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것에 대한 관습적인 부끄러움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녀는 21살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상호작용은 그레제가 처형을 앞둔 시점에서조차 보여준 불안할 정도의 평범함을 드러낸다. 피에르 포인트는 그녀의 신체 치수를 꼼꼼히 기록했다. 키 1m, 65cm의 체중, 68kg.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는 즉사를 보장하기 위해 224cm의
낙하거리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엘리자베트 폴켄라트와의 만남은 더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그레제와 달리 폴켄라트는 유쾌함을 보이지 않았고 단답으로 질문에 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치수, 대략 키 1m 62cm에 체중 65kg는 피에르 포인트가 필요한 낙하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했다. 요한나 보르만은 더 젊은 동료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피에르 포인트는 그녀를 복도를 절뚝거리며 걸어오던 늙고 초췌해 보이는 여자로 묘사했다. 52살로 다른 사형수들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보르만은 뚜렷한 고통의 징후를 보였다. 그녀는 체중계에 오를 때 떨고 있었다고 피에르 포인트는 기록했으며 나는 나의 감정이 있다고 독일어로 말했다고 적었다. 이 발언은 보르만이 희생자들에게 거의 연민을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드문 인간적 약점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12월 13일 아침은 집행관들에게 이른 시작이었다. 물류 준비에는 정밀함이 요구되었다. 그날 11명이 처형될 예정이었으며 세 여성이 개별적으로 먼저 처형된 후 남성들이 둘씩 처형될 계획이었다. 영국 당국은 여성들을 먼저 처형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마도 사형수들의 고통스러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9시 34분, 이르마 그레제는 교수대에 첫 번째로 섰다. 피에르 포인트는 이 순간을 기술적인 정확성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사형수가 기다리는 감방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로 통하는 문 옆에 독일 장교가 문을 쾅 열었고 우리는 일렬로 선 얼굴들 옆을 지나 처형실로 들어갔다. 장교들은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패튼 월시 준장은 손목시계를 들어 보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신호를 주었고 처형실에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피에르 포인트는 계속 기록했다. 나는 복도로 걸어갔다. 이르마 그레제라고 불렀다. 독일 경비병들은 12개의 감시 창문을 재빨리 닫고 한 문을 열었다. 이르마 그레제가 나왔다. 감방은 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았고 나는 복도에서 그녀를 고정시켜야 했다. 따라오세요라고 영어로 말했고 온일이 독일어로 명령을 반복했다. 절정의 순간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9시 34분에 그녀는 처형실로 걸어 들어갔고 잠시 주변의 장교들을 바라본 후 내가 분필로 표시해둔 함정문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이 표시 위에 매우 단호하게 섰고 내가 그녀의 머리에 하얀 후드를 씌우자 그녀는 나른한 목소리로 시넬 빨리 라고 말했다. 함정문이 열렸고 의사는 나를 따라 구덩이로 내려가 그녀의 사망을 선언했다. 그레제의 마지막 말인 시넬은 최후의 저항, 체념 혹은 집행관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 말은 짧지만 극도의 잔혹함으로 점철된 그녀의 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언이었다. 10시 4분에 엘리자베트 폴켄라트는 처형실로 이송되었다. 동일한 절차에 따라 피에르 포인트는 그녀를 고정시킨 후 함정문 위에 분필 표시로 안내했다. 그레제와 달리 폴켄라트는 기록된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았다. 함정문이 열렸고 계산된 낙하 후 경추골절로 즉사했다. 26세의 폴켄라트는 미용사 견습생에서 불과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강제 수용소 감독으로 승진했던 인생을 영국 법정의 심판 아래 마감했다. 세 여성 중 마지막인 요한나 보르만은 10시 38분에 교수대에 섰다. 피에르 포인트는 그녀가 신체적으로 쇠약해 보여 처형대 계단을 오르는데 도움이 필요했다고 기록했다. 52살의 그녀는 젊은 동료들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처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의사의 사망 확인 후 남성 사형수들의 처형을 준비하며 시신이 옮겨졌다. 여성 사형수들의 처형을 마친 후 피에르 포인트는 남성 사형수들의 처형을 진행했다. 벨젠의 야수 요제프 크라머는 프리츠 클라인 박사와 함께 12시 19분에 처형되었다. 나머지 사형수들은 둘씩 짝을 지어 그날 계획된 11건의 처형이 완료될 때까지 처형되었다. 사망이 확인된 후 시신들은 화장을 위해 간단한 관에 넣어졌다. 영국 당국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 나치 지지자들의 순례지가 될 만한 무덤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골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
아마도 교도소 부진의 어딘가에 흩뿌려졌다. 이 특별한 절차 동안 피에르 포인트의 정확성과 전문성은 국제적 정의 구현의 기준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 잔혹한 범죄의 가해자들에게조차 절차의 존엄성을 고수한 그의 태도는 이 과정의 목표가 복수가 아닌 정의라는 원칙을 반영했다. 처형된 여성들의 개인 소유품은 가족들이 확인되면 그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르마 그레제의 소지품 중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 약 440 라이히스마르크과 4,400 라이히스마르크 잔고가 있는 통장이 있었다. 이 금액은 일반 직물 노동자의 월급이 약 76 라이히스마르크였음을 고려하면 그레제가 자신의 지위에서 물질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세 여성의 처형은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인 선례를 세웠다. 22살의 이르마 그레제는 영국 법에 의해 처형된 20세기 가장 어린 여성이 되었다. 이 세 여성은 영국이 주도한 전후 재판 전체에서 처형된 유일한 여성들이었으며 이는 광범위한 잔혹 행위 속에서도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예외적으로 중대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1945년 12월 하멜린에서 집행된 이 정의는 개인적인 보복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가담한 자는 성별, 나이, 계급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적 책임을 진다는 국제법의 신생 원칙을 상징했다. 아우슈비츠와 베르겐-벨젠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에게 이 처형들은 그들의 고문자들에 대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기도 했다. 교수대 너머 숨겨진 학살의 얼굴들과 조각난 정의. 이르마 그레제,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요한나 보르만의 처형이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들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관심을 받았지만 이 세 여성은 베르겐-벨젠과 다른 수용소에서 가동된 죽음의 기계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1945년 12월 13일 바로 그날 하멜린 교도소에서 엘버트 피에르 포인트는 벨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8명의 남성을 처형하며 하루 만에 총 11건의 처형을 완료했다. 벨젠의 야수로 알려진 요제프 크라머가 이 남성 명단의 첫 번째였다. 뮌헨의 중산층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크라머는 학살자로 변모한 관료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의 경력은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의 전형적인 출세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1931년에 나치당에 가입했고 1932년에 친위대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다하우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작센하우젠과 마우트하우젠에서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다. 아우슈비츠에서 루돌프 회스를 보좌했고 마침내 프랑스 영토에 설립된 나츠바일러 스트루토프 수용소의 지휘권을 받았다. 나츠바일러에서 근무하는 동안 크라머는 슈트라스부르크의 제국대학을 위한 유대인 골격 컬렉션을 위해 선별된 80명의 유대인을 직접 가수로 살해했다. 재판에서 인정한 이 사건은 그가 단순한 행정감독이 아니라 직접 살인에 관여했음을 증명했다. 그는 증언에서 피해자들이 가스에 쓰러지기 전 약 30초 동안 계속해서 숨을 쉬었다. 고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다. 1944년 5월 크라머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작전 사령관으로 전임되어 가스실에서 수만 명의 살인을 감독했다. 1944년 12월 베르겐 벨젠으로의 정은은 극도의 과밀화로 인한 수용소의 행정적 붕괴와 맞물렸다. 수감자 수가 7,300명에서 6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동안 크라머는 질병과 기아로 인해 하루 250명에서 300명이 사망하는 상황을 주재했다. 재판에서 크라머는 불가능한 상황에 압도된 행정관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수용소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부인하려 했다. 이 주장은 그가 해방 며칠 전 썩은 감자를 주었다는 이유로 2명의 러시아인 수감자를 직접 총살하는 등 사소한 위반으로 수감자들을 직접 처형한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프리츠 클라인 박사와 함께 12시 19분에 처형되었다. 프리츠 클라인은 학살을 위해 의학이 왜곡된 사례를 상징했다. 현재 루마니아 중부 지역인 곳에서 1888년에 태어난 클라인은 부다페스트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졸업 후 그는 루마니아 시비우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1943년에
독일계 민족의사로 무장 친위대에 배속되었다. 1943년 12월 클라인은 아우슈비츠에 도착해 비르케나우의 여성 수용소와 이후 로마족 및 유대인 혼합 가족 수용소의 의사로 근무했다. 그의 주요 임무는 선별을 수행해 어떤 수감자를 가스실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재판 중 그는 이 선별 작업에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저는 선별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요. 클라인의 도덕적 타락은 재판 중 그의 악명 높은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제게 인체에서 궤조된 충수를 제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인류의 궤조된 충수입니다. 이 말은 클라인과 같은 전문가들이 살인을 사회적 청소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한 의료 윤리의 완전한 왜곡을 보여주었다. 프란츠 회슬러는 크라머와 클라인 직후 처형되었으며 수용소 시스템을 통해 비슷한 경력을 쌓았다. 1933년부터 다하우에서 경비원 및 요리사로 시작한 회슬러는 1940년 아우슈비츠로 전출되어 조넨슈타인 안락사 센터에서 575명의 수감자 처형을 감독했고 이후 실패한 봉기의 생존자 168명을 제거했다. 1943년부터 비르케나우 여성 수용소 감독으로 근무하며 회슬러는 가스실 희생자를 속이기 위한 기법을 완성했습니다. 여기는 휴양지가 아닌 노동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며 건강을 돌보고 잘 보수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수감자들이 몇 분 뒤 가스실로 갈 운명임을 알면서 한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베르겐 벨젠의 요리사 칼을 프란시오와 안스가르 피에는 다른 차원의 공모를 상징했다. 주임무는 친위대 직원을 위한 음식 준비였지만 둘 모두 음식 찌꺼기를 주우려는 수감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방 직전에도 자행된 이러한 살인은 잔인성이 감시 직접 책임이 없는 직원들을 포함해 수용소 직원 전반에 스며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처형 당시 고작 24세였던 빌헬름 되르는 나치 치하 독일 청년들의 극단화를 구현했다. 친위대에 합류하기 전 히틀러 청소년단 구성원이었던 되르는 1945년 4월 클라인 보둥겐 하위 수용소에서 베르겐 벨젠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을 감독했다. 이 행진 동안 약 30명의 수감자가 탈출 시도나 피로로 인해 처형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되르는 상태가 나쁜 발을 가졌거나 너무 아파 계속 걷지 못하는 수감자 여러 명을 직접 총살했다. 클라인 보둥겐 하위 수용소의 지휘관 프란츠 슈토펠은 되르와 함께 이 치명적인 행진의 책임을 공유했다. 재판 중 그의 주장, 행진 중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제공되었다는 것은 약 50km의 행군 동안 체계적인 기아와 즉결 처형을 묘사한 생존자들의 증언과 극명히 대조되었다. 이 8명의 남성과 같은 날 처형된 3명의 여성은 수용소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대표했습니다. 행정, 의료, 감독, 물류 및 일상적인 감시. 그들의 다양한 역할은 학살이 최상위 계획부터 직접적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다층적인 참여를 필요로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멜린에서의 11건의 처형은 벨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은 1년부터 종신형까지 다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15년형을 받은 헤르타 에렐트, 10년형을 받은 힐데 리지에비츠, 그리고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951년 형량 재검토 중 조기 석방된 헤르타 보테와 같은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량 차이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일반적으로 사형을 초래한 반면 구체적인 살인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잔혹 행위는 보통 징역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용소 내 계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라머나 폴켄라트 같은 권위 인물들은 하위 계급의 경비원들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사형과 징역형 사이의 차이는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 역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 올슨과 같은 생존자들은 나무 막대기로 수감자들을
잔인하게 구타한 것으로 알려진 헤르타 보테와 같은 경비원들이 어떻게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한 여성을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올슨은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그녀는 살 자격이 있나요? 1950년대 여러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조기 석방은 냉전식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우선순위와 새로 형성된 독일 연방공화국과의 관계 정상화 욕구를 반영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에게 이 석방들은 불완전한 정의로 여겨졌던 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가장 엄격한 처벌이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상징적 인물들에게 집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멜린에서 처형된 이들은 베르겐 벨젠의 범죄에 대한 책임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만을 대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경비원과 행정직원들은 전쟁 마지막 몇 주간의 혼란 속에서 도주함으로써 재판을 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국적이나 활동한 특정 수용소에 따라 별도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죄의 초국적 규모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던 이러한 사법적 분열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이 불완전하고 불균등하게 부여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1945년 12월 13일의 처형은 그럼에도 국제사법의 진화에 있어 중추적인 순간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으로 개인들이 전통적인 전쟁 범죄뿐 아니라 학살 시스템의 참여로 기소되었습니다. 하멜린에서 처형된 11명은 자신들의 가담에 대해 최고의 법적 대가를 치렀지만 그들의 처벌은 수백만 명의 체계적 살아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범죄를 겨우 건드리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